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대비한 예상문제 50선을 행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론 50문항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진도에 따라서 교재 넘기면서 그리고 가능한 한 손작업해서 필기해가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일반 행정과 비교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물론 사회복지 행정도 행정학이나 행정론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공통점도 많죠. 그러나 공통점만큼이나 또한 다른 행정과는 다른 차이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공통점으로서는 사회복지 행정도 다른 행정이나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과정이고 하나의 시스템이고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고 공공의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는 과정이고 이런 그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 당연하죠.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행정보다도 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라는 점에서 바로 욕구 충족을 초청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 자원의 외부 의존도 높다.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 높다.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 표준 기술의 확립으로 효과성 규칙이 용이하다. 아닙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정형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으로 인해서 어떤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개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에 대한 논란도 많고 이의제기도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표준 기술도 확립이 어렵지만은 당연히 효과 측정이 용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을 또 물어봤습니다. 사회의 가치 변화에 민감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대한 의존도 또 사회라고 하는 환경에 포함된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사회의 이 가치 변화. 왜냐하면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통합성을 추구한다. 프로이드처럼 인간에 대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의 공통된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구체화하기 어렵고 측정하기 쉽지 않다. 앞에 있던 문제를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다.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도 밀포도 효율의 영향으로 넓은 개념의 사회복지 실천에 5대 영역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만은 그래도 사회복지 행정은 바로 직접적인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영역,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는 본질적인 본래적인 실천 영역을 지원하는 간접적 실천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외부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에 의존적이죠. 다른 조직에 비해서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틀린 거죠. 그다음에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 조직의 권위를 제공하는 외부 환경이 하나이다. 그렇죠. 법적 요건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은 그 규정에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하나의 외부 환경에, 특히 일반 환경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조직은 정부 재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높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래서 어떤 자율, 독립성은 낮고 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고. 권위주의 전략은 사회복지 조직의 유용성이 높은 전략이다. 이 사회복지 조직을 운영하는 전략에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협력 전략도 있고 위험 관리 전략도 있고 권위주의 전략도 있고 경쟁 전략도 있고 방해 전략도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히 권위주의 전략이나 방해 전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용성이 떨어지는, 유용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조 전략이나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위험 관리 전략이 틀린 거죠. 서비스의 수혜자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중에 하나인 과업 환경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서비스의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의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또 그중에 서비스의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런 그 전략을 물고 있는데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한다. 자, 우리가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에서 다양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그 다양한 서비스, 그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서 동시간대에 만날 수 있다면, 제공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염원에서 바로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이 도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전략으로서 단일 접수 창구라든지 또는 종합 서비스 센터라든지 종합적 정보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서비스의 패키지화라든지 또는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또는 사례 관리라든지 팀 운영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한다. 그래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접수 창구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유수의 전자 회사의 서비스 센터를 가서 보면 휴대폰을 가져오던 전자기구를 가져오던 노트북을 가져오던 단일 접수 창구에서 일괄 받고 종합 서비스를 정보를 제공하고 각각의 담당자에게 의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게 단일 접수 창구.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례관리 체제를 도입한 사례관리,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빼놨던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별로 인테이크 창구를 마련한다? 아니죠. 서비스가 아니라 종합 서비스 센터 또는 단일 접수 창구를 두어서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요구를 한 번에 수용한다.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사회복지 통합 정보관리망 2010년에 만들어진 중앙집권적이긴 하지만 바로 이런 것 등이 바로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에 대해서는 종래는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이념들을 제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하나의 통설적으로 해서 공평성이나 또 넘어갔군요. 공평성이나 또는 접근성이나 또는 효과성이나 효율성, 그냥 대부분 거의 4개로 통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을 잘 개념 또는 의미를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다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기억번에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관련된 서비스가 얼마나 유효했는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한 이 사회복지 행정에서 그 서비스가 얼마나 유효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유효했는가를 말하는 것은 어떤 만족도라든지 또는 대응성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효과성이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상이한 것은 상이하게. 똑같은 것,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상이한 것은 다르게, 서로 다르게. 이 말은 우리가 정책론적 접근에서는 평등 중에 절대적 평등의 개념, 절대적,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것은 또 상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이걸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에서는 공평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아웃리치, 또 홍보. 이 아웃리치나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을 말하죠.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만 올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이나 소유계층을 발굴하는 이런 것처럼 찾아가는, 찾동이라고 그러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요즘 이제 동주민센터는 말하죠. 행복복지센터라고 합니다만 바로 이것은 접근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가장 가까운 것은 효율성은 전혀 관련이 없고 2번과 4번 효과성, 4번 만족도, 효과성 좋습니다. 2번, 4번, 5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등이냐, 공평성. 답은 2번밖에 없군요.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구축의 원칙 8개는 꼭 숙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문성의 원칙을 분리하고 그리고 4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그리고 3개,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을 여러분들은 꼭 숙지하고 묶어서 숙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그 개념을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접근성은 수급 자격을 강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급 자격, 중구난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자격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접근성이 아니라 책임성이 되겠어요. 서비스의 포괄성은 서비스의 양과 질, 기간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충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충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성이나 충분성이 되겠습니다. 포괄성이나 이건 적절성이 되겠어요. 서비스의 통합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 간 협력성을 말하는 것은 통합성. 3번은 맞는 것이 되겠네요. 4번의 서비스의 책임성은 연령이나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어 더 이상 읽을 것도 없겠네요. 차별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이건 책임성이 아니라 평등성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적절성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통합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으로 넘어갑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분절화, 서비스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노력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료제적 명령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관료제적 명령 방식을 도입.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관료제는 조직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업무를 기능별로 분업을 수평적으로 세분화하고 또 권한과 책임을 수직적으로 위계화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관료제적 명령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1번, 2번, 5번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다양한 복지제의 참여를 위해서 이걸 틀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급자 욕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공급자가 아니라 오늘날은 클라이언트 중심,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의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틀린 거고 사회적 비용 절감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뭐 국어 문제였군요. 니은번, 니을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서 민간 조직의 강점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공적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민간 부문이 전달 체계의 주체가 된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도 수급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정부는 제공할 수 없는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민간의 복지에 대한 참여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정부는 할 수 없는 이 복지 욕구에 대한 또는 복지 욕구 충족 도구에 대한 선도적 개발도 가능하고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등등이 다양한 것이 있나 보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 충족이 유리하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평등을 추구하고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이 공공부문 중에서도 지방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보다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린 거죠. 이용자의 선택기를 넓힌다. 선도적 서비스 개발이 좋다. 또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수렴할 수 있다. 답은 2번. 2번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됐을 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되겠는데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경찰 조직의 문화가 따로 있고 군 조직의 문화가 따로 있고 공무원 조직의 문화가 따로 있고 또 삼성의 문화, 삼성 조직의 문화가 따로 있고 이런 것처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것은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이나 정체감을 만드는 하나의 기준점의 역할을 할 겁니다. 특정 과업에 따라 만들어진 임시 조직 형태를 설명해 준다? 아니죠. 특정 과업에 따라 만들어진 임시 조직 형태를 우리는 에드호크라시라 하고 에드호크라시라고 하는 거에는 뭐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트리스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에드호크라시 또는 매트리스 조직을 말합니다. 이직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의 내적 통합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의적 적응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저기 5번과 같은 문장은 길게 현학적으로 적었지만 하나 적어 놓으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답은 2번. 2번은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에드호크라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행정 모델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냥 어떤 사회복지 행정이나 또는 사회복지 조직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정치, 경제 이론은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확보를 강조한다. 어찌 보면 자원 의존 이론의 파생된 이론인데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에 얼만큼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생존력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목적 달성의 성패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데, 그중에 그 자원 중에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비중을 크게 다루는 것이 정치, 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 모형은 물리적 환경보다 노동자의 사회심리적 요소가 조직의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그렇습니다.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 그중에 심리, 사회적 요인을 강조합니다. 관료전형 모형은 조직 내부의 개별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 우리가 고전 모형이라고 하는 관료제 모형이나 또는 과학적 관리론이나 또는 행정관리론 또는 신고전 모형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론, 이런 이론들은 환경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전 모형의 이론이나 신고전 모형의 이론은 모두 폐쇄체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 모형에서 환경을 다루게 되면 이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답이 옳지 않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분업화, 표준화를 요구한다. 그렇지요? 여기는 분업화, 표준화 요구합니다. 상황 적응 이론은 최선의 관리 방법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개연성 이론이라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나 최선은 존재하지 못한다. 단지 상황에 따라서 최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개연성 이론을 말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인간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인간관계 이론, 신고전 모형의 대표적인 이론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보시면 인간관계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직에서 규칙을 강조하고 능률을 우선시한다. 규칙을 강조하고 능률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건 관료제 이론이나 과학적 관리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인간은 심리 사회적 욕구를 중요시한다. 이건 당연히 니은번을 틀렸다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니은번은 무조건, 기억번을 몰랐어도 니은번은 확실히 알아야 되지. 맥그리거의 XY론 중에 Y론에 가까운 이론이죠. 디귿번은 무조건 틀린 거고,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니은번과 니을번. 답은 옳은 것을 고른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 다음은 어떤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인가? 다양한 조직 이론이 있는데, 사회복지 조직의 과업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조직의 현실을 생생하게 설명해 준다.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현실성, 바로 이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원 의존 이론. 그런데 문제는 나번에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하며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서 조직을 이끄는 가치와 이념을 간과하는, 가치와 이념을 다소 경시하는 한계성을 드러낸다. 자원 의존 이론을 제가 설명할 적에는 제도 이론이라든지 또는 정치 경제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자원 중에서도 특히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나 법령 또는 여론, 이런 등등의 영향력을 얼마나 조직에 가깝게 끌어당기느냐, 이런 문제 있는 것처럼 제도 이론이나 신제도 이론, 아니면 그 자원 중에도 특히 얼마나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생산은 이렇게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 의존이란 말이 답을 찾으려고 했더니 나번에 자원 의존이 나오면서 자원 의존 이론에다 파생된 이론. 답은 정치 경제 이론이 되겠어요. 13번에 보시면 다음 중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황이론은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나 최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최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보편적 원리와 최선의 관리 방법은 찾을 수 없다고 본다. 단지 상황에 적합한 원리가 있을 뿐이라고 본다. 자원 의존 이론에서는 조직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유를 확보하려는 실체라고 본다. 바로 이제 이 2번이 가로 함정이어서 여러분이 조심하라고 그랬지요. 왜냐하면 자원 의존 이론은 이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은 환경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대단히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일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속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이는 않다. 스스로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바로 이런 것처럼 스스로 자유를 확보하려는 이런 능동적 실체라고 본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도 이론은 정책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아니죠.
제도 이론이라는 것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그 사회를 이끄는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에 의해서 달라지고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의 나라마다의 특수성, 각국의 역사적 특성이나 사회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지 보편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은 틀린 거죠. 정치경제 이론은 합법성과 재원 및 인력 등을 조직 생존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조직군 생태 이론은 환경 결정론적 시각으로 조직에 접근한다. 그렇습니다. 답은 보편성이 아니라 각국의, 각 지역의, 각 문화권의 특수성을 강조를 합니다. 14번에 보시면 업무 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업무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업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업무를 세분화하면 할수록 한눈에 그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관리 감독이 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여전히 그 장점입니다. 직무순환을 실시한다. 직무순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업무 세분화하는 분업에 대해서는 업무가 단순해짐으로써 감독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 또 전문화가 도모될 수 있다는 장점, 또 업무 처리가 단순해졌다는 장점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단점은 업무 담당자의 매너리즘이나 고객인 클라이언트의 소위 그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비용, 또 그러면 조직의 조정 비용 이런 것 등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업무 담당자의 매너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 확대나 직무 확충이나 직무 순환적 대처 방안을 쓰고 그에 비해서 클라이언트의 이런 비용, 고통 찾는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접근으로서는 통합적 접근으로서 사례 관리나 또 그런가 하면은 뭐 트래킹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통합적 접근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직무순환 실시합니다.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한다. 전문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1, 3, 4, 5는 모두 업무 세분화의 긍정적 장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의도는 2번에 있습니다. 15번에 보시면 공공은 재원을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은 서비스 생산과 전달을 담당하는 파트너십 모형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공 부문에서는 재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은 비영리 민간 부문에서 담당을 한다면 비영리 담당한다는 파트너십 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 비영리 민간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의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원에 민간 재원 조달이 있는 거거든요. 공공의 개입을 통해 지역별, 대상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비영리 민간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공공 부문에 비해서 민간 부문은 신속성, 역동성, 신축성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공공 재정의 투입은 비영리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을 답은 뭐 국어 문제였군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16번에 보시면 행렬 구조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하는 행렬 조직은 기존에 있었던 기능별 조직을 이용한 효율성도 본래처럼 도모하지만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운영의 유연성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을 임시 조직으로서 만들지만은 매트리스 조직, 행렬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유연성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그 업무 담당자는 기능별 조직의 소속원으로서 지휘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는 이 임시 업무 또는 돌발적 업무의 특별 팀의 한 구성원이라는 이런 지휘. 그래서 이중 권한 구조 속에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역동적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힘들다? 아니죠. 행렬 조직, 매트리스 조직은 바로 돌발적인 변화에 대한 유연한 이런 접근이 가능합니다. 직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얻기 힘들다? 아닙니다.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자가 역할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죠. 이중 권한 구조 속에서 중첩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역할 수행상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직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비탄력적이다? 아닙니다.
조직 안정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대단히 탄력적인 이러한 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도 있다. 합리적 분업, 부서 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답은 여기에선 답은 이중 권한 구조란 이름에서 답은 3번에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17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리더십의 이론은 마침 지문도 이렇게 내용 나와 있습니다만 행동 특성 이론도 있고 행동 이론도 있고 상황 이론도 있고 변혁적 리더십 이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 이론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행태 이론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환경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리더십은 달라진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은 달라질 수 있다. 상황이론. 리더십은 타고나야 된다. 특성이론이나 자질이론. 리더십은 지도자와 추동자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바라보는 접근성은 변혁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행태이론, 상황이론, 행태이론, 상황이론, 행태이론 1번과 5번, 다음에 자질이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황이론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동안 가장 출제가 잘 됐던 것은 뭐니 해도 티들러의 상황이론 아니었습니까? 그 외에도 네딘의 상황이론 또는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이론 이런 등등이 쭉 존재를 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상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민주, 참여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선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빠름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참여적 리더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지시적 리더십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틀린 거고.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이론이 대표적이다.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이론은 이것은 행태 이론입니다. 관리 격자에서 과업 중심의 행동을 주로 하느냐 인화 중심의 행동을 주로 하느냐. 효과적 리더십을 리더의 대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바로 이건 특성 이론이죠. 그래서 보면은 니커트와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으로 나눴고, 그래서 헬핑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 중심형과 배려 중심형으로 나눴고, 그리고 위에 있는 브레이크와 머튼과 같은 경우에는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으로 나눈 것처럼 이렇게 리더십을 대인적 성향 쪽이냐 행동적 특성 쪽이냐 이렇게 나눈 것은 행태 이론에서 쓰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경쟁가치 리더십도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된다.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된다. 여기에 보면은 경쟁가치 리더십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향 리더십, 목표지향 리더십 뭐 등등해서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4가지 유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라고는 어찌 보면은 행태적 이론에 더 가깝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직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행동을 변화시켜 나간다. 직원의 성숙도를 강조하는 것은 허쉬와 브랜차드의 이론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상황 이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9번에 보시면 다음 중 동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동기이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그걸 변형시킨 알더퍼의 ERG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 허스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뭐 이런 등등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맥클렌트의 성취 동기 이론 이런 등등을 무수히 많이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는 점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그렇죠?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행되어 간다. 그래서 상향적 욕구 충족 좋습니다. 알더퍼의 ERG의 이론에서는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가 점진적으로 추구된다고 보았다. 자, 여기도 2번도 맞죠. 그래서 매슬로우처럼 상향적 욕구 충족을 해간다고 보면서 매슬로우와는 달리 하향적 충족도 있다. 사실은 모든 순간에 모든 인간은 이 3가지 욕구를 동시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알더퍼의 이론이거든요. 맥클렌트의 성취동기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의 바탕을 두고 있다. 맥클렌트는 성취동기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지. 맥클렌트는 성취동기를 체계화한.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의 바탕을 두고 동기의 종류를 친교의 욕구, 권력의 욕구, 그리고 성취의 욕구로 나눈 사람이 바로 이 맥클렌트가 되겠어요.
허스버그의 동기 이론에서는 인간의 만족, 불만족은 전혀 별개의 차원의 이야기된다고 한다 해서 욕구 충족 이원설의 입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에서는 동기란 개인이 자기 직업 상황에서 지각한 공정성의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타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공정했다고 본다면 더 강한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동기 유발의 강도는 떨어질 것이다 보는 것은 바로 이 아담스의 균형 이론, 공정성 이론 또는 형평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가장 시비거리가 되는 것은 알더퍼의 이론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점증 또는 점진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좌절토행이라는 이런 현상도 있고 거의 매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욕구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본다. 답은 2번이 가장 하자가 있습니다. 20번에 보시면 소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적절치 않은 것. 소진현상, 그야말로 심신이 지쳐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념이마저 떨어져 버린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적절치 않은 것. 업무생활의 질을 높이는 인간다운 노동생활이라고는 QWA를 도입한다. 직원 참여, 자기개발 기여를 확대하는 직무 환경을 조성한다. 슈퍼바이저 감정적,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강조한다. 조직의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개발한다. 좋습니다. 개인별 성과평가에 기초한 연봉제 임금 방식을 성과는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긴 하지만 그러면 지나친 경쟁 구도로 조직 구성원의 분위기를 바로 경직시켜버리죠.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1번에 보시면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슈퍼바이저의 기능 그러면 본래 어원적으로 나오는 행정적 통제와 같은 이런 행정적 업무 지시에 관한 이런 기능도 수행하지만 그래서 행정적 상급자로서 그런가 하면은 이 들어가는 이 사회복지 일선 사회복지사에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도 수행하고 그런가 하면 넘치는 과업으로 인하여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한 상담과 같은 지지적 슈퍼비전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개별 사례에 대한 목표 및 과업을 결정한다. 개별 사례에 대한 목표 및 과업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 상급자로서 역할은 하지만 이걸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업무상 상급자로서 업무 수행 기능이지 슈퍼비전 기능이 아닙니다. 일선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감독한다. 행정적 슈퍼비전, 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 행정적 슈퍼비전, 또 동기와 사기를 진작시킨다. 지지적 슈퍼비전,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교육적 슈퍼비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효율의 규칙상 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도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임직원의 보수, 그리고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시설 운영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비용, 또 법령에 의해서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 이런 것 등은 반드시 운영돼야 될 때 준예산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임직원의 보수, 예비비는 별도로 있는 거죠. 예비비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인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 규칙에는 1번, 3번, 4번이 규칙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시설 운영에 그래서 법인이나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 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한다. 서비스를 공급을 할 적에 보통 지금까지는 공급자인 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유용한 장애인 장구, 보장구를 공급하는 회사에 돈을 먼저 재정을 지급하고 단지 장애인들은 필요한 보장구를 찾아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구에게 주는 거야?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하잖아요. 답은 나왔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간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그렇습니다. 제3자 현금 상환 방식으로 한다. 이 3번은 말장난이 있는 것만 쓰지만 어쨌든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급여의 종류 중에 바우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매칭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하는 디딤 씨앗 통장에서 4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하는 매칭 보조금이 있습니다. 24번에 보시면 예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산 모형은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 예산, 연기준 예산 등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써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별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운영이나 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다음 연도 지출 항목을 쭉 나열하고 항목별 지출 금액을 정해서 가장 기본적인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LIBS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지출과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장기적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PPBS 기획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은 모든 사업을 효과성, 효율성 관점에서 재평가해서 모든 사업 예산을 재평가해서 장기적 계획 수립에 유리하다. 연기준 예산은 장기적이 될 수가 없죠. 매년 모든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매년 새롭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예산 배정을 때문에 여기도 연기준 예산, 이거는 PPBS가 맞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예산, 예산 제도의 편성과 운영에서 분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제로 베이스 연기준 예산이 되겠어요. 품목별 예산은 다른 예산 모형과 결합하여 사회복지 조직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은 단순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1번과 5번이 다 맞는다는데 뭐가 문제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왜냐하면 지출 항목 정하고 그리고 항목별 지출 비용 정했기 때문에 회계자에게 유리합니다. 쓰란 거 썼어 안 썼어? 또 쓰란 거 썼는데 쓰라는 시 예산 범위 내에 썼어 안 썼어? 그렇기 때문에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운영과 활동 내역을 보여준다? 품목별 예산은 투입에 초점을 두면서 쓰란 걸 썼느냐 안 썼느냐, 쓸 수 있는 비용 범위 내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를 아는 것이지 어떤 조직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 활동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여기는 성과주의, 후다는 성과주의 예산 PBS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은 어떤 예산 편성 모형인가?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이제 더 이상 읽기 싫네.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매년 모든 사업을 재평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재배정하는 바로 이런 것은 연기준 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번을 가지고 뒤에를 익히는 장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효율적, 탄력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 여러 개의 독자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예산 결정 단위를 설정한다. 그 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교재에 같이 정리하시되 또 분업적 편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 연기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25번까지 다루고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